이제 광역도시계획, 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저번 주에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수능이 있었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어디 수업을 하러 갔는데 되게 그러니까 젊다기보다는 어리죠. 되게 어린 친구가 오길래 보니까 원장님이 제 어제 수능 쳤다 이러는 거야. 그래 수능 친 애들이 이제 막 시험을 치러 온다. 시험을 치러. 우리 학원에도 이제 젊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친구는 정말 어리죠. 그래서 야간에 왔던데 2시간 끝나고 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서랍 받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가시라고 내가 수능 치면 한 달은 놀아야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한 3월달까지 놀다 가도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라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랑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가 이제 굳을 대로 굳었지만 그 친구들은 그냥 설렁설렁 해도 합격하죠. 자,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여기다 항상 목차를 써놓고 할 겁니다. 목차를 어떤 법을 하든지 여기다 목차를 써놓고 할 건데, 자, 순서대로 하면은 광역도시계획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근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걸 하기 전에 요거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어떤 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 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기본 이제 행정법에서 행정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만 해도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국계법에는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뭐 설치계획, 그 다음에 다른 법에 가면은 도시개발계획, 뭐 실시계획, 그 다음에 정비법에 가면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은 뭐 리모델링 기본계획, 각종 계획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자, 계획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완전 다르겠습니까? 비슷비슷하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계획이니까. 다 크게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절차는 비슷비슷합니다. 그 비슷비슷한 기본 원리들을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획들은 일단은 만들어야겠죠. 계획을. 그런 거를 수립이라고 합니다.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계획들을 만들고 나면은 검사받아야겠죠. 그거를 승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획들은 이렇게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인 계획들이. 이거는 뭐 특정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건. 자, 그러면은 수립하고 승인을 하는데 수립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승인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수립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이 동등한 지위의 사람일까요? 어느 한쪽이 높을까요? 어느 한쪽이 높겠죠. 어디가? 네. 상식이죠. 이걸 외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리권자가 밑에 사람이라면은 승인권자는 요 위에 있는 사람이 승인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 군, 구, 시, 도, 각부 중앙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상하관계를 가지죠. 예를 들어 보면은 수립을 만약에 시, 군, 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승인을 누가 하겠습니까? 시군구,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위에 누가 있습니까? 시도가 있죠. 시도가. 네. 시도가 승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립을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승인을 각부 장관들, 네, 중앙에 해야겠죠. 여기서 국장이라고 하죠. 국장이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립하는 사람보다는 승인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다.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시, 군, 구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을 시도가 하는 거고, 시도가 수립했을 때는 각부 장관들, 국계법에서 뭐 내지는 공법에서는 대부분 국장이 이렇게 승인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수립하고 나서 승인을 받는데 수립하는 사람보다는 승인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A라는 시가 있고 B라는 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시는 1년에 인구가 5만 명씩 유입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시는 1년에 인구가 5만 명씩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에서 만드는 계획들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인구만 가져가도 계획이 달라집니다. 인구만 가지고도.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주택 보급 정책을 펼쳐야 될 거고, 여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을 펼쳐야 될 겁니다. 여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립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가 자기 방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해야겠죠. 인구, 교통, 사회, 문화, 환경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 맨 처음에 수립하기 전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거를 기초조사를 합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한 각종 기초조사들을 합니다. 인구, 교통, 사회, 문화,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립을 할 때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자, 의견을 듣는데 첫 번째, 부산시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부산시민. 네, 부산시민이죠. 근데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은 부산시장한테 줘놨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시장이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주인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의견 들을 때는 먼저 주민한테 한번 의견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먼저 이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한테. 그 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를. 부산시 의회, 동래구 의회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각각의 지자체마다 가면은 의회가 있는데 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의회가 요 국회죠. 국회. 자, 국회는 첫 번째 한 역할이 법을 만듭니다. 입법을 하죠. 입법.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국회는 입법부니까 사법부,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를 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견제의 기능을 합니다. 견제의 기능. 그러니까 국회, 우리나라 전체의 의회인 국회에서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입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견제를. 여기서도 마찬가지. 각 지자체 의회마다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를. 그게 의회가 하는 역할, 법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 견제를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의회도. 근데 요 의회는 계획을 만들 때 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두 번째 견제의 역할을 하는데 누구를 견제하냐면은 누구를 견제하겠습니까? 네, 여기 수리권자를 견제하는 겁니다. 수리권자가 지 맘대로 못하게 의회의 의견을 듣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수립을 할 때는 맨 처음에 그냥 수립할 수가 없으니까 각종 자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라는 걸 하고, 두 번째는 원래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주민들한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독단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회. 각 지자체마다 의회를 두는데 그 의회는 그때 요 계획을 만들 때 의회가 하는 역할은 입법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견제의 역할을 하는데, 이 견제를 누굴 견제하냐면 요 사람들. 그래서 시, 군, 구에서 계획을 만들 때는 의회를 시, 군, 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여기 구청 동래구에서 뭔가를 계획을 만들죠. 그러면 동래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죠. 부산시에서 의견을 만듭니다. 계획을 만들 때는 부산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고, 경상남도에서 계획을 만듭니다. 그럼 경상남도 의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립이 끝나죠. 수립이 끝나고 나면은 승인권자한테 승인해달라고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 승인권자가, 자, 이 계획 안에 승인권자가 잘 아는 사항들이 들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승인권자도 잘 모르는 사항들이 들어오는 거죠. 승인권자, 만약에 이제 계획을 만들었는데 요 계획 안에 환경에 관한 문제, 뭐 에너지 이런 거에 관한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보통 정치인들이 뭐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출신들인데 이 환경,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면은 지 맘대로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그렇죠. 잘 모르면은 지 맘대로 한 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협의라는 걸 합니다.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도 환경에 관한 부서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랑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를.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승인한 사람이 자기가 잘 모르는 거는 먼저 협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밖에서 회사 생활할 때 A 부장이 있습니다. A 부장. A라는 부서에 A 부장이 있는데 요 부서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에서 관할하는 일이 아니라서 옆에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에서 관할하는 일이 아니라서 이 부서와 관련된 일이 들어와서 B 부서와 관련된 일이 들어와가지고 이 B 부서에다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A라는 부장은 B 부장이랑 협의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B 부에 있는 과장이랑 협의를 하겠습니까? 부장 밑에 있는 과장이랑 협의하겠습니까? B 부장이랑 협의하겠습니까? 그렇죠. A 부장이 이 B에 있는 과장이랑 말을 섞을 수가 없죠. 체면이 안 쓰는데. 그러니까 A 부장은 B 부장이랑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라는 거는 최소한 나랑 동급이랑 하는 거예요. 동급이랑. 내지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랑. 협의란.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자,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각각 자, 국장이 시도지사한테 뭐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합니다. 의견을 듣거나 의견이나 협의란 말을 요 화살표에다 넣으면 됩니다. 국장이 지정할 때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시도지사한테 협의를 하겠습니까? 의견을 듣겠습니까? 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때는 국장과 의견 듣겠습니까? 협의하겠습니까? 협의. 이걸 바꿔냅니다. 이걸 외우고 가죠. 외우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데 시험에 가면은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겠지 하고 틀리는 겁니다. 이게 외우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은. 협의는 나랑 동급이랑 하는 건데 당연히 나랑 동급 내지는 나보다 위에 사람이랑 협의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외우고 가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틀리는 거죠. 협의라는 건 항상 나랑 동급 내지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랑 협의하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야 A 부장은 B 과장한테는 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의견 듣고 마음에 안 들죠? 무시하면 돼. 무시하면 의견만 한번 들어보는 거. 의견만. 네 생각은 A 부장이 만약에 어떠한 사안에 A 부에서 결정할 때 요 밑에 있는 G 밑에 있는 과장 대리랑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의견 들어보면 돼요. 의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면 되고 마음에 들면 그래? 그건 괜찮네. 의견만 듣는 겁니다. 협의라는 거는 나랑 동급이랑 이렇게 이런 것들도 기본 원리인 거죠. 원리.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었을 때 승인권자한테 보내주고 이 승인권자는 잘 모르는 거는 협의라는 걸 합니다. 협의. 그 다음에 이 승인권자 역시 독단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심의라는 걸 해요. 심의는 대부분 이제 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회라는 거는 이런 원탁에 관계 전문가들이 모입니까? 초보자들이 모입니까? 그렇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독단에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그 다음에 협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랑 최소 동급이랑 하죠. 동급. 시도는 여기서 중앙관할입니까? 지방관할입니까? 지방이죠. 그래서 협의나 심의도 지방이랑 합니다. 지방이랑. 시도가 뭔가를 승인할 때는 협의랑 심의를 지방에서 합니다. 이게 심의하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많이 나오는데 협의를 잘 모르는 거, 승인권자가 잘 모르는 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를 하고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지방입니까? 중앙입니까? 중앙이죠. 그래서 협의나 심의도 중앙이라고 합니다. 중앙이라. 그래서 국장이 승인할 때는 협의를 관계 행정기관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랑 장이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랑. 그 다음에 심의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랑 심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이 할 때는 협의랑 심의를 앞으로는 지방 라인을 탄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방 라인을 타서 관계 중앙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도시계획위원회로 예를 드는 거고 그 다음에 국장은 중앙이니까 협의랑 심의도 중앙이라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를 기본 틀로 해가지고 다른 법들에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뭐 공청회라는 방법을 거쳐서 의견을 듣는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두 문자를 땁니다. 기공의 협심 뭐 이러면서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닙니다. 법은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외워서 하는 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사항들은 이거 말고 뒤에 있습니다. 이 권한자들을 외워야 돼요. 권한자들. 권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데 이 권한자도 도시군 계획에서는 외울 게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수립을 아까 특, 꽝, 시, 군 단위로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도시군 계획은 여기 특, 꽝, 시, 군이 들어갑니다. 특, 꽝, 시, 군이. 관할 단위로 만든다고 해놨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할 단위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한다고 했으니까 수립 자리에는 뭐 이거는 이제 예신 거고 특, 꽝, 시, 군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리고 나머지 이러한 절차들은 지금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한 절차들입니다. 당연한 절차들. 계획 만들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각종 자료들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주인이 주민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 듣고 의회는 통제,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는 요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승인권자한테 보내주면은 승인권자는 잘 모르는 거는 협의라는 거예요. 협의. 물어봐야겠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독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승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조치를 쭉 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까? 뭐만 딱 잡으면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데 기초조사가 중요해. 이거 아닌가? 이거. 자, 나머지들이 다 자동으로 정리. 법에는 법 조문을 우리 읽어보면은 기초조사 1조, 주민의견 청취 2조, 의회의견 청취 3조, 수립권자 뭐 4조, 그 다음에 협의 5조, 심의 6조, 승인권자 7조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각각 그냥 동등한 레벨로 각각 조문마다 규정이 돼 있지만은 여기서 보니까는 이 수립권자만 정해지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수립권자가 정해졌죠? 수립권자가 정해지면은 승인권자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수립권자가 정해지니까 시, 군, 구로 정해지면은 승인은 시도가 하는 거고 수립권자가 시도일 때는 승인을 국장이 합니다. 중앙이 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승인권자가 결정이 되니까 협의랑 심의를 누구랑 하는지가 정해진다. 승인권자가 만약에 지방관할이다 하면은 협의랑 심의를 지방이랑 합니다. 승인권자가 중앙이면은 협의랑 심의를 중앙이랑 합니다. 중앙이랑.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정해지니까 승인권자가 정해지고 승인권자가 정해지면은 협의랑 심의를 누구랑 하는지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정해지면은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의회가 정해집니다. 시, 군, 구에서 할 때는 시, 군, 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고 시도에서 수립할 때는 시도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죠. 계획이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각 계획들마다 이 의회 다 외우고 협의 심의를 다 외우고 못합니다. 그렇게는. 기본 원리라는 거죠. 이거 다 행정법이라고 했죠. 공법은. 행정법이기 때문에 행정법에 기본 원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약간 그 계획들마다 달라지는 것들만 살짝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 기본 원리.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각각의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틀은 그대로 놔두는 거죠. 수립과 승인이라는 틀을 그대로 놔두고 한번 해보죠. 맨 처음에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자,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행정계획의 일종이니까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수립하고 승인. 자, 수립하고 승인.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 양이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목차를 매번 적을 건데 한 5월달쯤 되면은 이 목차 적을 때
막 떠들고 노시더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정말. 내가 공부를 어디쯤을 배우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전체 길이 이렇게 있고 내가 길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운전할 때도 초행길을 갈 때는 되게 천천히 가야죠. 근데 내가 잘 아는 길은 조금 빨리 가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목차를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이렇게 뼈대를 세워 놓는 겁니다. 목차가. 그 다음에 나머지 암기사항들은 여기다 살만 살살 붙이면 됩니다. 살살. 살만. 근데 이게 없이 요거 따로 외우고 요거 따로 외우고 요거 따로 외우고 요거 따로 외우고 이러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 목차를 강조하고 이런 틀들 기본 원리를 지금 11월 12월 달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만들 때 요 수립이랑 승인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뼈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살을 한번 붙여보죠. 살을.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했습니까? 아까. 네. 여기서도 기초사입니다. 기초사.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의견 듣겠죠? 의견 아까 몇 번 들었습니까?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의견을 들었고 한 번은 의회한테 의견을 들었죠. 똑같죠. 그 다음에 수립하고 나면 승인권자한테 보내줍니다. 승인권자가 잘 모르는 거는 협의해야겠죠? 물어봅니다.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해서 심의를 거치죠. 이렇게 합니다. 기본 계획은. 그래서 맨 처음에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는데 승인하기 전에 잘 모르는 거는 물어보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고 광역도시계획도 이거랑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관리계획도 똑같이 합니다. 이거랑. 물론 요 밑에 내려가면 요 밑에 이제 쓸 것들이 많은데 한참 많은데 거기서는 달라집니다. 거기서는. 근데 요까지 기본 틀은 똑같다는 거죠. 요 틀을 가지고 요 밑에 쓸 것들 약간 변경되는 것들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공의협 심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건 수립, 승인 요거 노란 글씨만 기억하십시오. 노란 글씨만. 이번 달에 할 거는 요 노란 글씨만 기억을 하시면은 1월 달에 이걸 또 똑같이 적을 겁니다. 똑같이 적고 요 밑에 사항들을 하나씩 3월 달에는 요거보다 좀 더 많이 그렇게 5월 달에는 3월 달까지 배운 것들을 다시 빠르게 정리하는 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 어느 정도 시험에 나오는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시험 범위에서 한 80%에서 90%까지 그 이상은 저는 수업을 안 합니다. 그 이상은 버립니다. 버리고 그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다시 좀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이 이론 설명 이거를 계속 씁니다. 계속. 시험이 끝날 때까지 똑같이 씁니다. 필기는 똑같이 할 건데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요틀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수립하고 승인. 그 다음에 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까 관할에서 만들었죠. 관할에서 만드니까 수립을 트, 꽝, 시, 군에서 합니다. 이 권한자는 지금 모르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권한자 외우기 시작하면은 공부가 싫어집니다. 공부가 싫어지니까 이 권한자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관할에서 만드니까 특, 꽝, 시, 군. 그러면은 특별자치시도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시군이 하는데. 시군이 하니까 특별자치시도는 자기가 해야죠. 시군이 없으니까. 특별자치시도.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는 광역지자체입니까? 기초지자체입니까? 광역 위에는 저기 누가 있습니까? 중앙. 그러면은 광역지자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을 누가 합니까? 중앙. 그렇죠. 국정이 해야죠. 그 다음에 시군이 수립을 했습니다. 누가 승인합니까? 시도가 아니라 도지사가. 여기 보시면은 시군이라고 시군이니까 요 시는 도 밑에만 있어요. 도 밑에만. 부산시 밑에 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군에서 하면 승인을 도지사가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아까 저 상하관계가 점점 무너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4년, 5년 전까지는 이게 맞았는데 여기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서 원래는 국장이 하다가 이제는 이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니네쯤 되면은 광역지자체 니네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 설정은
니네가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거는 승인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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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립은 기본 계획은 관할 단위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특, 광, 시, 군 단위로 만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광역지자체, 니네한테는 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각각의 이 광역지자체가 나아갈 방향 설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게끔 권한을 내려준 겁니다. 이렇게. 요런 것들이 곳곳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원칙이랑 벗어나는 거니까 시험에는 뭐 많이 나오겠죠. 스스로 확정한다는 게. 그래서 요런 것들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기본 틀. 근데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수립하고 승인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고. 권한자를 11월 때부터 기억하면은 공법이 정말 싫어집니다. 막 특광, 시군, 막 시군구, 국장 막 이런 나오기 시작하면은 특광, 시군 때문에 미치겠다 막 이러는데 미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 외워집니다. 다 외워지니까 권한자들도 나중에 뭐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요 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사하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지는 과정들 요거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이 많죠. 얼마 전에 무슨 남북 선언이 있었죠. 7.4 남북 선언입니까? 뭐 예전 같은데 아무튼 남북 선언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식적으로 말하면은 국제 조약은 아닙니다. 이 조약에도 국가 간에 맺는 조약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뭐 선언 정도,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 조약 정도. 이건 국제법 같은 데 나오는 건데 조약이 돼야 이 우리나라 국내법이랑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얘네가. 근데 그 동일한 효력을 가질 때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각종 대사들이 가가지고 뭐 사인한다라고 해서 당연히 효력을 갖고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얼마 전에 한 남북 선언도 이건 그냥 선언입니다. 선언. 조약이 아니라 뭐 국제 조약이 아니라 선언이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국회 비준을 막 거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국회 비준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제도, 법이 만들어질 때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거치는 게. 그게 뭐 이게 생략했다. 이게 생략했다. 그럼 이게 뉴스에서 가끔씩 나오는데 절차의 정당성이 무시됐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죠. 절차의 정당성이 무시됐다라는 게 이러한 절차들을 생략해버립니다. 원래는 거쳐야 되는 절차를 이걸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뉴스에서 가끔씩 뭐 절차의 정당성이 무시됐다. 이렇게 국회의 동의를 안 받았다. 국제 조약 같은 거 비준할 때 국회 동의 안 받고 그냥 막 사인해버렸다. 그러면서 뭐 절차의 정당성이 무시됐다. 이런 것들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이러한 절차들을 거칠 때 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이런 절차들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들어가면은 기초사를 생략한다든지 주민의 의견 듣는 걸 생략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예외적으로네요. 예외적으로. 원칙은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절차들은 필수적인 절차라는 거. 요거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할 단위를 만드니까 서울시에서 만들면 서울시 기본계획, 부산시에서 만들면 부산시 기본계획, 그 다음에 여기 양산시에서 만들면 양산시 기본계획, 함안군에서 만들면 함안군 기본계획 이렇게 된 겁니다. 각각 이름이 붙죠. 그 다음에 뭐 세종시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관할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그 시에서 앞으로 관할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이니까 이 장기는 10년에서 20년 정도 2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20년 정도 20년 정도 동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요거는 뭐 시험에는 수립 단위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도시군 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게 지침 행정청 안에 있는 내부 규율 같은 건데 그 지침에 보면은 요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게끔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법에는 안 나오니까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없다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할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립하고 승인.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면은 수립하고 승인한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듣고 승인하기 전에는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저기 둘 이상의 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이거 역시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방향은 추상적으로.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아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수립하고 승인하고. 광역도시계획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합니까? 네, 기초조사.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의견 듣겠죠? 의견은 몇 번 듣습니까?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이렇게 의견 듣습니다. 수립하고 나면은 승인권자한테 승인해달라고 보내주죠. 그럼 승인권자 잘 모르는 거는 협의하겠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승인하는 겁니다. 이게 외워야 될 겁니까? 벌써 다 외웠는데. 관리계획은 또 다르게 하나요? 똑같이 하면 되거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아까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어디서? 관할에서. 특, 광, 시, 군 단위로. 관할에서 만듭니다. 관할에서. 자,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이요. 둘 이상의 시군 이거 어디입니까? 둘 이상의 시군. 모르죠. 어딘지를 모르죠. 부산이랑 양산을 묶을 수도 있고, 양산이랑 김해를 묶을 수도 있고, 김해 창원을 묶을 수도 있고, 김해 창원 양산을 묶을 수도 있고, 김해 양산 울산을 묶을 수도 있고, 모르죠. 어딘지 모르죠. 근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 한다. 서울시 단위로 만들겠다, 부산시 단위로 만들겠다라고 여기다가 정해놨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만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어딘지를. 그래서 먼저 지정을 해줘야 한다. 둘 이상의 시군은, 자, 여기 옆에다가 한번 해보죠. 치우면 안 텐데. 여기다가, 자, 여기 부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양산이 있고, 그 다음에 김해가 있고, 김해 옆에 뭐 창원이 있고, 옆에 뭐 함안도 하나 써놓죠. 함안군, 함안도 있고, 양산 옆에 뭐 울산도 하나 써놓죠. 울산 이렇게. 자, 요까지만 써놓고 한번 해보자.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창원, 함안, 김해를 묶을지, 김해, 양산, 울산을 묶을지, 부산, 울산, 양산, 김해를 묶을지 어딘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정이란 걸 해줘야 됩니다. 지정이란 거. 대부분의 행정계획들은 행정계획이 만들어지는 곳을 지정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해주는 게. 자, 도시개발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그렇죠. 신도시 만드는 법이에요. 신도시. 자, 신도시를 양산에 만들지 김해에 만들지 먼저 지정을 해줘야겠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이라고 했죠. 그거 요 온천 2지구에 살지 뭐 저쪽에 명륜동역 뒤쪽에 그쪽에도 온천 6지구인가 그런데 그쪽에서 할지 먼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어디서 할지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거기서 계획이 나오는 거죠. 계획이.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은.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 조문에 이 개념 안에 관할 단위로 만들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지정을 안 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 광, 시, 군 단위로 만든다라고 정해놨으니까. 근데 얘네는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래서 먼저 지정을 해줘야 한다. 여기가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광역계획권. 둘 이상의 시군을 광역계획권이라고 먼저 지정을 해주고, 지정을 해주면 거기서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는 겁니다. 계획을. 자, 그럼 한번 묶어보죠. 계획권을.
양산, 김해 요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그 다음에 부산과 울산을 한번 묶어보고, 양산 들어가면 안 되고 요렇게 부산과 울산 한번 묶어보고, 그 다음에 부산, 김해, 함안, 양산 이렇게 묶어보고, 이 정도만 해볼까요? 자, 김해랑 양산을 묶습니다. 김해랑 양산을 묶어서 저기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해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게 맞습니까? 양산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게 맞습니까? 묶을 수 있는 권한을. 그렇죠. 얘네들한테 주면 안 되고, 김해시장한테 주면은 김해시에 유리하게 묶을 거고, 양산시장한테 주면은 양산시장한테 유리하게 묶겠죠. 그러니까 얘네를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여기 김해시랑 양산시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김경수 씨가 있죠. 그래서 김경수 씨가 이걸 묶어줍니다. 김경수 씨가. 도지사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산이랑 울산을 한번 묶어요. 부산이랑 울산을 묶죠. 그러면은 부산시장한테 권한을 줍니까? 울산시장한테 권한을 줍니까? 도지사? 경상남도 부산시입니까? 그렇죠. 부산이랑 울산 위에 있는 사람, 여기 광역시, 부산광역시랑 울산광역시 위에는 중앙이죠. 국정이 묶어줘요. 국정이. 부산시랑 울산시를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국정이 묶어야죠. 국정이. 자, 다른 거 해볼까요? 부산, 김해, 양산, 창원, 함안을 한꺼번에 묶습니다. 이럴 때는 국정. 그렇죠. 부산은 부산광역시죠. 김해, 경상남도, 창원도, 경상남도, 함안도, 창원도, 함안도, 양산도 다 경상남도죠. 그러니까 부산시장이랑 김해, 양산, 뭐 창원 요까지만 쓰죠. 자, 이렇게 얘네를 다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산시장이 나오면은 김해시장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경상남 도지사가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여기를 광역계획권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산시장, 김해시장, 양산시장, 창원시장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까? 부산시장이랑 경상남 도지사가 이야기를 합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집에 자녀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 집 애가 두드려 맞고 나온 겁니다. 두드려 맞고. 앞집 애한테. 그래서 앞집에 찾아가가지고 초인종을 뚝 누르는 거죠. 근데 옆집 애가 나왔습니다. 옆집 애가 나오면은 너가 아버지 나온나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그 애를 지어박아야 됩니까? 그렇죠. 너가 아버지 물론 내가 나갔을 때는 그 집 애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버지 나온나 해야죠. 누가 경상남 도지사 나오라 해야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요렇게 묶을 때는 부산, 김해, 양산, 창원, 함안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부산시랑 경상남도의 일부를 묶는 겁니다. 경상남도에. 그러니까 부산시장이랑 경상남도의 일부를 묶으니까 요럴 때는 요 위에 있는 국장이 나와요. 국장이. 자, 그러면 다른 경우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양산 위에 뭐 밀양이 있을 거고, 요걸 좀 밑에 해보죠. 양산, 뭐 밀양, 그 위에 청도, 그 다음에 대구, 이렇게 양산, 밀양, 청도, 대구. 자, 그러면은 밀양과 청도를 한번 묶어볼까요? 요럴 때는 도지사. 밀양은 경상남도고 청도는 경상북도입니다. 아, 모르셨습니까? 이거 필기하십시오. 필기해서 이거는 외우십시오. 이거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청도는 경상북도고 밀양은 경상남도입니다. 얘네는 국장이 하겠죠. 자, 그러면은 다른 거 해볼까요? 서울부터 부산까지를 한꺼번에 한번 묶어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 서울이랑 부산을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까? 서울이랑 부산이랑? 그렇죠. 이렇게 한참이 떨어져 있는데 이건 못 묶겠죠. 근데 서울, 경기도, 충청도, 뭐 대전, 옆에 대구, 그 다음에 경남,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습니까? 멀진 않죠. 이게 다 붙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못 묶지만은 이걸 전체를 다 묶을 수는 있겠죠. 전체를. 이렇게 이걸 전체를 다 묶으면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그래, 국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도도지사
대전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경상남도의사, 부산시장 이 사람들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국장. 아 이게 아무리 묶어봐도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밖에 안 났죠. 경상남도 안에서 김해랑 양산을 묶을 때 내지는 요거를 뭐 또 다르게 묶어볼까요? 김해, 창원, 함안 요렇게 묶어볼까요? 이럴 때는 누가? 그렇죠.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도 함안군, 경상도 김해시 묶으니까 아무리 묶어봐도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같은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국장이 지정하거나. 올해 52번 문제 정답. 52번 문제 정답. 아 52번이 아니지 42번 문제 정답. 그러니까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랑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산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부산시장은 지금 지정 안 하고 있죠. 경상남도지사는 하고 있죠. 경상남도 안에 있는 시, 군을 묶어서 지정할 때는 경상남도지사가 합니다. 근데 올해 시험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경우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시, 도지사란 말은 일단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걸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시, 도지사도 일단 틀렸고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친다라는 거는 저기서 말하는 시는 어디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같은 거죠. 둘 이상의 시, 도, 부산시랑 울산을 묶을 때는 누가? 국장이, 도지사는 이때까지 했는데 너도 그렇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걸 1년 동안 제가 그걸 1년 동안 반복해가지고 머리와 입이 같이 나오도록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랑 울산, 시죠. 시도 할 때 광역시를 묶으면은 여기는 국장이 하죠. 국장.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일단 시도지사 일단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이건 국장입니다. 국장이. 이걸 어렵다고 틀리고 있으니 내가 이걸 틀리고 와가지고 니 안 가르쳐준 거 나왔다고. 안 가르쳐주긴 뭘 안 가르쳐줘. 다 가르쳐줬는데. 네. 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첫 시간에도 그렇고 둘째 시간에도 이걸 제가 도시군 기본계를 쓰고 광역도시계를 쓰고 싶지만 이걸 안 지우는 이유가 계속 보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을 공부하는 거죠. 머리에서 이까지 한 번 듣고 바로 제가 거기 공부의 신 뭐 강성태인가 이런 거 있어요. 공신닷컴인가 그 자녀분들 있는 분은 아실 텐데 고등학생들 이렇게 공부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신닷컴인가 뭐 거기 그 공신닷컴의 대표가 강성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서울대에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지 고등학생들한테 멘토가 되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서울대생이라든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그 고등학생들한테 멘토로 붙여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동기부여 같은 걸 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명한 명언을 합니다. 명언을. 그 누가 이제 Q&A란에 질문을 한 거죠. 이거 한번 봤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거죠. 질문을. 그러니까 이 사람 답변하는 게 명언이었습니다. 한 번 본 건 안 본 거다. 이래서 한 번 본 건 안 본 겁니다. 안 보면 똑같습니다. 한 번 봐가지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똑같은 내용들을 제가 필기도 다르게 하느냐? 아닙니다. 필기도 똑같이 합니다. 뭐 1월 달에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3월 달에 처음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뭐 11월 강의를 다시 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다음 시간 똑같이 합니다. 1월 달 가면. 물론 이제 3월 달 가면은 요 앞에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생략하고 이제 쉬운 거 하는데 1월 달에는 1월 달에는 11월 달, 12월 달 과정을 거의 똑같이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이고 그다음에 3, 4월 달에는 그 내용에다가 너무 쉬운 것들은 빼고 좀 어려운 것들 또 추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시간에 시험 칠 때까지 동일한 내용을 5번에서 7번 정도 수업 시간에만 요 정도 반복하고 합니다. 여기다 특강을 들으면은 한두 번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한 2번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동일한 내용 10번, 20번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한 20번도 보는 거죠. 20번, 30번도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그러니까 뭐 암기하는 거 뭐 지금 안 외워진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냥 지금은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필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기하니까 이게 말하는 걸 안 듣고 계속 필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걸 놓치는 겁니다. 계속 들으면 되는데 이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들어놓으면 되는데 필기하느라 지금 설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필기는 나중에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묶어도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국장이 지정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같은 도 밑에 있을 때죠. 같은 도 밑에 있을 때.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할 때라고 법전에서는 표현한다. 요거를 앞으로는 저는 관할이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관할이 같다라고. 같은 도의 관할 안에 속할 때는 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근데 관할이 다를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여기 부산, 울산, 뭐 경남을 묶어서 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죠. 시도에. 이럴 때는 국장입니다. 요걸 앞으로는 관할이 다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관할이 다르다. 요거는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할 때, 요거는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자, 요건데 이거를 요게 이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권자랑 승인권자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 놔두시고 광역계획권의 탄생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시간은 조금 길게 한번 해보죠. 자, 금방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제가 기본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고 광역도시계획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사회의 격번기를 이제 지나죠. 자, 해방 이후부터 자,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민석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설민석 모르십니까? 설민석? 자,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처음으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게 재헌헌법, 재정헌법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1공화국이 탄생하는 거죠. 1공화국이. 이때 대통령이 네, 이승만 씨죠. 48년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남한만의 선거가 치러지죠. 그래가지고 남한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나니까 대통령이 좀 좋은 거죠. 해보니까 좋습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또 대통령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을 한 번 더 합니다. 예전에는 이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보면 국민의 대표들이 대통령을 선거했는데 이게 이승만이 집권 기간 동안에 국회를 장악을 못합니다. 국회를 다른 당한테 넘겨준 거죠. 그래서 이 간선제로 뽑았다가는 자기가 대통령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요거를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는 국민들 전체가 뽑는 직선제 개헌을 합니다. 요걸 발췌개헌이에요. 발췌개헌.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그 직선제로 뽑아서 다시 당선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죠. 그 다음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건 너무 한 번 더 해야겠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개헌을 합니다. 다시 또 한 번 개헌을 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4.4.5.입 개헌입니다. 들어보셨죠? 4.4.5.입이 뭡니까? 그렇죠. 그 반올림이죠. 이게 반올림.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 이 3분의 2가 153 정확하진 않은데 153.333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153.333 나오면은 153명이 동의를 해야 됩니까? 154명이 동의를 해야 됩니까? 사람이 뭐 동의는 가슴이 시킨다 해가지고 가슴은 동의하나 팔다리는 반대한다 이게 됩니까? 안 되죠. 0.1명이라도 이건 한 명을 쳐줘야 됩니다. 사람은 동의할 때는. 그래서 3분의 2가 만약에 153.333이 나오면은 154명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딱 투표를 해보니까 이때 개헌이 뭐냐면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을 합니다.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하려고. 초대 대통령에 대한 이때는 연임 제한이 있었는데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을 하는데 이때 153명이 동의라고 봅니다. 60명인가 반대를 하고 기권이 7명인가 뭐 이랬습니다. 153명이니까 이게 부결이 되는 거죠. 부결이 됐는데 다음날 이 사람들 이승만 당에서 이상한 4.4.5.입이라는 수학 논리를 가져오는 거죠. 153.333 이 333은 버려야 된다. 그럼 153명만 동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데모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승만 씨가 미국으로 쫓겨나죠. 미국으로. 그 다음에 2공화국이
이거는 뭐 장면 내각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죠. 별 사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공화국부터가 아주 이제 재밌어지죠.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박정희 씨가 집권하죠. 이때가 3공화국입니다. 3공화국.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막 외관을 도입하고 이러면서 경제를 개발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외관을 도입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북한과 대화를 합니다. 처음으로. 그러면서 이 북한을 자기 정치 상황에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겠다. 이러면서 4공화국을 탄생시킵니다. 이것도 박정희 씨입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거는 정치 체계나 앞에 정치 체계를 뭔가 바꿀 때 이 공화국이 바뀌는 건데 박정희 씨는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듭니다. 이 4공화국이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죠. 이게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4공화국입니다. 4공화국. 그래서 박정희 씨도 처음에 한번 대통령을 하고 좋으니까 한 번 더 하려고 이때 개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 이러면서 유신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또 대통령을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총 맞죠. 총 맞죠. 그래서 이때 이제 4공화국이 끝나게 됩니다. 4공화국. 그래서 이때 이제 12.6 사태를 통해서 4공화국이 끝나게 되고 12.12 사태를 통해서 전두환 씨가 하나회를 동원해가지고 정권을 창출하게 되죠. 그때부터가 이제 5공화국입니다. 5공화국. 이때 이제 다시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헌법이. 자, 앞에 보니까 이승만 씨가 한 3번 하려니까 미국으로 쫓겨나고 박정희 씨도 한 번 더 하니까 총 맞고 이 사람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아, 이게 오래 하면은 죽거나 쫓겨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7년 단임제를 택합니다. 7년 단임제. 연임은 안 되고 7년 단임제를 합니다. 딱. 그래서 오래 하면 총 맞거나 쫓겨나는 걸 봤으니까 7년 단임제 개헌을 하고 요때 이제 나쁜 사람들이 좋은 말 되게 많이 씁니다. 이때 들어오는 조문이 뭐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말이죠. 이런 나쁜 사람들이 뭐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면은 막 좋은 말들을 법에다 막 써놓습니다. 그거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그래서 7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이때가 이제 80년입니다. 80년. 이때가 80년. 그러니까 79년에 12.12 사태가 일어나고 80년에 이제 정권을 창출하죠. 그래서 7년 단임제로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87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2년, 7년에 선거를 하고 3년, 8년부터 임기가 시작됐었는데 그네 언니가 사고치기 전까지. 근데 이제 바뀌었죠. 이제 87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두환 씨가 집권 기간에 워낙에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 이때 이 정권에 반대하던 사람이 상김이죠. 상김. 이 사람들한테 넘겨줬다가는 자기가 온전치 못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대통령을 주고 싶습니까? 그렇죠. 자기 절친 씨 노태우 씨한테 주고 싶은 거죠. 노태우 씨한테 주고 싶으니까 자, 요 80년대 87년 이전까지는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았습니다. 간선제로. 체육관 선거 아시죠? 뭐 저는 이거를 사회책에서 보지만 다 그 시절을 살아오셨던 분 아닙니까? 네, 체육관 선거. 장충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훈장 주고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그런 북한을 욕할 게 아니죠. 우리도 한 30년 전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때 간선제로 국민이 이제 선거인단을 선출을 하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때 87년도에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직선제 개헌을 요구를 합니다. 국민들이. 근데 이게 직선제를 했다가는 백방질게 뻔하니까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그게 뭡니까? 호헌이죠. 호헌. 계속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호헌. 그래서 일어나는 데모가 뭡니까? 60민주항쟁이죠. 네. 60민주항쟁이 이 호헌 선언 때문에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간선제를 폐지하라고 이 60민주항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쉬죠. 그래서 직선제로 개헌을 하는 겁니다. 그게 87년도 개헌. 요게 5공화국이고 87년도에 개헌이 됐죠. 그게 이제 6공화국입니다. 6공화국. 우리는 지금 6공화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6공화국. 헌법이 개헌이 된 지가 30년이 지나서 30년. 바뀔 때는 됐습니다. 바뀌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는가가 중요한 거죠. 바뀌긴 바뀌어야 됩니다. 30년이 됐으니까. 30년이나. 그래서 요 87년도에 직선제로 개헌을 해가지고 노태우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상김 씨가랑 붙습니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 따로 나와. 다 따로. 자기들도 서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다 따로 나온다. 결국 이 사람들이 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의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의 시대 상황입니다. 이때 시대 상황. 쭉 거쳐보면서 자, 엄청나게 못 살던 나라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방금 끝나고 6.25 전쟁을 거쳐가지고 엄청나게 못 살던 나라고 외국의 구호를 받고 이러던 나라인데 자, 88년도에 노태우 씨가 집권할 때 요때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죠. 그렇죠. 좋죠. 엄청 호황을 누립니다. 올림픽 전부터 해가지고 올림픽 이후 9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가 전에 없던 경제 호황을 누립니다. 경제 호황. 그렇죠. 그래서 80년대 올림픽 이후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90년대 초 정도까지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죠. 이때. 그러면서 이때 뭐 저는 이제 선배들한테 들은 이야기, 그런 사람들, 뭐 삼촌들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대학교 졸업반이 되면은 회사에서 이제 취업 원서가 온답니다. 오면은 그거를 이제 툭 던져가지고 제일 가까이 떨어진 거 그런 데 가는 거죠. 이렇게 취업 걱정이 전혀 없던 시절. 그 다음에 전국의 택시기사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거제도에 있는 택시기사랍니다. 조선업이 해가니까 거기는 현금이 엄청나게 도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동네 개들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그러던 이렇게. 그게 90년대 시대 상황이죠. 그럴 때. 자, 그때가 생각이 나십니까? 자, 이때입니다. 이때. 자, 우리가 이때 이제 그러니까 도시가 산업이 발달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듭니다. 도시로 모여드는데 서울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처음에 이제 경제가 성장하니까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자, 소득이 증가하면은 제일 먼저 뭘 구입합니까? 딱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돈을 바로 벌자마자 막 집을 사고 이럽니까? 그렇죠. 목표를 세우기 전에 뭐 하나 사야 되는데. 그렇죠. 차를 사죠. 차를 사죠. 이때 소득이 증가하면서 차량의 보급이 늘어납니다. 차량의 보급이. 그렇죠. 이때 우리나라에 90년대 초반에 마이카 시대가 열리는 거죠. 마이카 시대가.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도심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90년대 이전에 올림픽 이전에 경제가 개발되기 전에 박정희 시절 막 이럴 때는 도심지가 여기 있으면은 주거 지역이 요 주변에 요렇게 막 몰려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버스나 이런 것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주택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 외곽 지역은 이게 도시입니까? 시골입니까? 그렇죠. 도시 외곽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시긴 하지만은 이게 시골이나 매한가지인 거죠. 매한가지. 이랬습니다. 근데 소득이 증가하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통근 거리가 늘어납니다. 통근 거리가. 그래서 이 집이 이쪽에만 있다가 이제 도시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차를 구입하면은 그 주 주말에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드라이브 가야죠. 드라이브. 그래서 도심지부터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여행을 가죠. 드라이브로 갑니다. 드라이브 주말에. 그럼 여기 가면 뭐가 있냐면은 원조 백숙집 이런 게 있죠. 여기 가서 백숙도 한 그릇 먹고 옆에 뭐 산과 강이 있겠죠. 구경하고 옵니다. 구경하고. 그 다음날 주말에 여기 놀러 갔다가 월요일날 출근합니다. 이 사람 뭐 하겠습니까? 일은 당연히 하는 거고 옆에 동료한테 자랑을 해요. 자랑을. 야, 자랑을 해야죠. 나 놀러 갔다 왔는데 주말에 차 타고 야 내가 주말에 차 타고 놀러 갔다 왔는데 여기 막 백숙집 막 맛이 끝내주고 경치도 막 진짜 좋더라. 하나도 안 좋아한대. 여기 백숙집 너무 맛있고 막 경치도 너무 좋더라. 그러면 이 옆 사람이 자기도 이제 차가 있으니까 자기도 또 놀러 갑니다. 자기도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은 또 와가지고 또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외곽 지역으로 놀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백숙집이 하나만 있다가 옆에 3개가 더 생기죠. 이렇게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 시대 상황을 다시 나중에 개발이 허가해서 또 똑같이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도시가 커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죠. 자, 그 다음에 차를 구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구입하려고 해요. 집을.
자, 집을 구입하는 나이대, 연령대가 주로 30대에서 40대 정도. 결혼을 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게 되고. 자, 90대 초반에 3, 40대가 되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58년생부터 63년생까지 이 사람들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 자, 이 사람들이 이때 차를 구입하고 이때 이제 90대 초반에 3, 40대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니까는 주택이 없는 거예요. 주택이. 서울 안에는 주택이 부족. 그때만 해도 주택 보급률이 한 50%가 채 안 될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 베이비붐 세대, 차량을 구입하고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돈은 있는데 집이 없는 거죠. 집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학개론 시간에 이런 건 배우십시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증가.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이때 90년 초반에 주택 가격이. 근데 이 사태를 가만 놔뒀다가는 난리가 나겠는 거죠. 노태우 씨가 이제 대통령인 거죠. 이게 60민주항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60민주항쟁. 이게 국민의힘을 무서움을 느꼈던 사람인데 이걸 가만히 놔두다가는 또 데모를 할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펼친 정책이 일기 신도시 정책입니다. 일기 신도시. 자, 베이비붐 세대는 엄청나게 주택 소유 욕구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볼까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방이 두 칸입니다.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무시고 어린 동생들이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이 방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고 나, 형, 동생 이렇게 있는 빽빽한 방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내가 크면은 내 자식한테는 공부방을 만들어줘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택에 대한 소유욕구가 엄청나게 높으신 분입니다. 나는 꼭 집을 사야지. 요새는 주택 소유욕구 이분들의 애들을 뭐라 부릅니까? 무슨 세대라 부릅니까? 혹시 아십니까? 에코 세대라고 해요. 에코 세대. 80년 후반부터 90년 초반 세대까지 요 베이비붐 세대의 아들들을 에코 세대랍니다. 이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소유 욕구가 1도 없습니다. 1도. 주택 집 태어나면 내 방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은 렌탈 시장이 발달하고 서울까지 들어가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가 딱 서울에서 반경 20km 정도 안에 있는데 요런 데다가 일기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일기 신도시를. 이 정책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어마어마한 성공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성공. 주택이 부족했었는데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이 성공 사례를 보고 지방에도 신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기 있는 해운대 신도시. 네. 자,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만드는 요 아파트 단지, 요 신도시는 일산의 아파트가 부족해서 만듭니까? 서울 시민들 와서 살라고 만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부천의 아파트가 부족한 게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서울 사람들 여기 와서 살라고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만 가지고도 이 도시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 도시 안에서의 계획들, 그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기본계획만 가지고도 해결이 다 됐었는데 이제 도시의 규모가 커졌다 보니까는 이게 기본계획만 가지고는 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시랑 인근에 있는 경기도를 연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다가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문제를 이 서울시만의 계획으로는 안 되니까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계해서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에서 만드는 그 도시에서만의 계획으로 해결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의 도시의 문제를 하나의 계획으로는 안 되니까 인근에 있는 시도랑 연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경기도 여기를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계획의 일반적인 수립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하나 관할 단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의 시군을 연계해서 이렇게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하고 요 도시의 문제를 인근 시와 연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도시를 개발하게 되는 게 광역도시계획의 탄생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배경.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10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